얼마 전 일본의 메가뱅크 3대 은행 중 한 곳인 미쓰이은행이 달러 예금 금리를 무려 500배나 올렸습니다. 0.01%에서 5.3%로 정말 확 높아진 건데요. 이게 5년 만에 인상한 거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고금리 달러 예금은 세븐일레븐, 소니 등이 만든 일본의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먼저 시작했는데요. 노인 인구가 많은 일본에서 예금주들을 잡기 위한 돌파구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중은행까지 달러 예금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은 일본이 더 이상은 저금리를 버티기 힘들다는 신호로 보이는데요. 현재 일본의 인플레이션율이 정말 높게 상승하고 있고 초엔저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은행의 압박이 가해지고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이 지난 9월 25일부터 미국 달러화 정기 예금 금리를 0.01%에서 5.3%로 인상했습니다. 금리를 무려 500배나 올린 건데요. 6개월물, 1년물 정기 예금이 그 대상으로 미쓰이 은행은 현재 약 2조 엔인 달러 예금 잔액을 2025년까지 2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쓰이 은행, 아마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미쓰이 은행은 일본의 메가뱅크 중 한 곳으로 미쓰비시 UFJ 다음으로 미즈호 은행과 2위를 다투는 3대 은행입니다. 세계 13위권 은행으로 자산 규모가 2천조 원이 넘는 초대형 은행인데요. 이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자산 규모가 가장 큰 은행 중 하나인 KB국민은행의 무려 4배가 넘는 수준이죠. 그럼 미쓰이 은행이 왜 갑자기 달러 예금 금리를 무려 500배나 올린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인터넷 은행들이 시작한 달러 예금 유치 경쟁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요. 현재 일본의 일반, 그러니까 엔화 예금 금리는 0.01에서 0.1% 수준입니다. 거의 제로금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달러 예금 금리도 그동안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미국 금리가 낮아지니까 미쓰은행 같은 일반 시중은행들은 달러 예금 금리를 0.01%로 낮춰서 아주 낮게 유지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예금 금리가 아무리 높아져도 일본인들은 여기에 투자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일본 시중은행들은 이렇게 낮은 금리로 달러 예금을 유치하고 고금리로 달러 대출을 해서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땅짓고 헤엄치기식 장사를 하던 일본 시중은행들의 횡포를 끝장낸 존재가 나타납니다. 바로 일본의 인터넷 전문 은행들인데요. 인터넷 전문 은행들은 기존 은행들과 달리 5%가 넘는 달러 예금을 출시해서 시중 자금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불황 동안 제로금리에 익숙해진 일본 은행계에 정말 놀라운 혁명을 일으키는 매기가 된 셈이었죠. 일본의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IT 회사나 유통, 증권사, 카드사 등 다양한 업계에서 설립했다는 것이 특징으로 2000년 재팬 네트은행이 시초였고요. 라쿠텐 카드가 만든 라쿠텐 은행, 소니사가 만든 소니은행, 세븐일레븐의 세븐앤아이 홀딩스가 만든 세븐은행, 로손사가 만든 로손은행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공격적으로 달러 예금 유치에 나서니까 시중은행도 달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 달러 예금 유치 전에 뛰어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인터넷 전문 은행들은 왜 외화 예금에 초점을 맞춘 걸까요? 일단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 인터넷 은행이 단 3개뿐인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인터넷 은행은 무려 10곳이 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터넷 은행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2019년 기준 전체 은행 대비 총 자산이 고작 1.9% 정도였습니다. 일본에서 인터넷 은행이 인기가 없던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이 세계적인 고령화 국가이기 때문인데요. 최근 일본은 사상 처음으로 80세 이상 고령 인구가 10명 중에 1명 이상이라는 놀라운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1억 2,500만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는 무려 29.1%고요.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점포도 없는 인터넷 은행을 사용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인터넷 은행들은 시장 확대에 차질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자라도 많이 줘서 예금을 유치하고 싶어도 엔화 대출은 대출 금리가 고작 연리 1% 수준이기 때문에 예금 금리를 대폭 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금 금리를 대출 금리보다 높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돌파구로 달러 예금 유치에 나선 건데요. 달러 예금의 경우 5%대로 예금을 유치해도 그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자산을 끌어들이기가 엔화보다 훨씬 유리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궁금한 점이 생기지 않으셨나요? 금리가 0.01% 이런데 과연 은행에
저금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놀랍게 여겨질 겁니다. 심지어 아주 많거든요. 일본의 3대 은행의 2021년 말 총자산이 8,367조 엔에 달했는데요. 자산 규모가 다국 GDP의 1.5배를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제로금리에도 불구하고 은행을 이용하는 이유는 불황기를 겪은 일본인들의 트라우마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일본에서는 노인들이 주로 돈을 갖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난 30년의 불황기간 동안 임금이 장기 정체되다 보니까 일본의 청장년층은 대부분 돈을 모을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일본 경제에 황금기를 보낸 고령층이 전체 자산의 대부분을 보유한 상황이거든요. 은행에 예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굴릴 돈이 있는 건 고령층인데,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요. 니케이 지수가 1989년 고점 대비 4분의 1 토막이 나고 집값이 1991년 고점 대비 5분의 1 토막이 나는 것을 실시간으로 목격을 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로금리나 다름없는 엔화 예금으로 돈을 굴리는 것 외에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 다른 대안을 극도로 기피하는 위험 회피적 성향이 정말 커진 거죠. 이렇듯 일본인들은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위험자산 투자에 대해 거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왔기 때문에 선진국임에도 금융기법을 발달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일본인들이 최근에 서서히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이었기 때문에 은행금리가 0.1%여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 물가가 오르면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금리가 0.1%인데 반해 물가는 3%를 넘겼는데요. 이를 바꿔 말하면 지금 일본에선 엔화 예금을 하면 해마다 3%만큼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5%대 달러 예금이 아닌 엔화 예금을 하면 바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은행들의 달러 예금 유치 경쟁은 상대적으로 엔화의 가치를 더욱 떨어뜨려서 일본의 엔화 약세를 더욱 부추길 수 있고요. 결국 엔화, 이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인플레이션을 더욱 자극할 우려가 있는 겁니다. 일본의 시중은행까지 달러 예금 유치에 나섰다는 건 이제 일본도 저금리와 엔저를 못 견디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은행들도 엔화보다 달러 모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엔화 약세는 마이너스 금리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엔화의 가치가 인플레이션 감안 시 광범위한 다른 통화 대비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일본인들은 수입품이나 서비스에 더 많은 돈을 써야 하게 됐고요. 특히 일본 내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면서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은행이 현재 금리 정책을 바꿔야 한다, 이런 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덕분에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마이너스 금리를 영원히 유지할 수 없다는 건 정말 분명한 거죠. 언젠가는 금리 정상화를 할 수밖에 없는데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는 시각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압박에 못 이겨서 일본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먼저 일본의 주택시장이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금리 덕분에 일본은 주택담보대출금리도 고작 1%대거든요. 여기에 일본 정부가 온갖 세액공제 혜택을 몰아줘서 사실상 대출금리는 제로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금리가 뛰기 시작하면 일본 주택시장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지난해 우리나라 금리가 1%대에서 3.5%까지 급상승을 했을 때 우리나라 주택시장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일본 정부의 국채이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전체 예산의 5분의 1을 일본의 국채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는데요. 금리 정상화가 이루어져서 1%대가 넘는 금리로 돌아가게 되면 국가 예산의 3분의 1을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세계 시장도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일단 다른 나라에 있던 일본인들의 엔화 자금이 갑자기 일본으로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엔화가 받쳐주고 있던 여러 나라 그리고 기업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겠죠. 특히 미국이 일본의 금리 정상화를 바라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 역시 이 초저금리 엔화 자금이 많이 유입돼 있거든요. 미국 연준이 금리를 끌어올린 상황에서 엔화 자금이 일본으로 돌아갈 경우 달러 가치가 하락 반전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로 인해 미국이 물가 잡는 데 더욱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마 미국의 물가가 잡힐 때까지는 일본이 금리를 올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상황은 마찬가지죠. 특히
일본의 금리 정상화 속도가 진짜 큰 문제인데요. 이게 조금만 빨라지면 엔화가 일시에 빠져나가게 되고 우리나라 금융시장까지 크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강조드리지만 우리는 올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일본의 금리 정책 변화와 일본 시장 금리의 변동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은 일본 시중은행까지 나선 달러 유치정과 일본의 금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흥미로운 알거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